어머니 왜 또 참견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마. 아니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선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이 된 박미경이에요. 오늘은 제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니,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아시죠? 제가 며느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을 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당연히 자기 집이라고 믿었던 그 아파트가 사실은 제 명의였거든요. 며느리는 벌벌 떨면서 물었죠.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서 산 건 뭐예요? 빌려준 거지. 근데 이제 월세 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제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은 제가 47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들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있었는데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3억 원이 넘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밤 잠든 아들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아빠 없다고 주눅들지 않게.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갔죠. 손님들이 이모,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일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남편 빚을 다 갚는데 꼬박 8년이 걸렸어요. 빚을 다 갚고 나니 그때부터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아들은 지방대학교에 겨우 합격했지만 착하고 순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준호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결혼은 무슨? 아들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어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요. 제 머리가 하얗게 됐죠. 아들은 겨우 25살이었고 상대 여자는 23살이었어요. 둘 다 취업도 못한 상태였고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살 집은 있어, 돈은. 여자친구 집에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래. 엄마,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20회 가까이 죽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있긴 했어요. 광명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이요.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었는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뱃속에 손주가 생겼다는데. 알았어. 엄마가 집을 하나 마련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이 집은 엄마 명의로 해. 대신 너희한테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돈 벌면 조금씩 갚는 거로 하자. 응, 엄마. 고마워. 정말 열심히 살게. 그렇게 해서 광명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제 이름으로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60만 원 정도 나가는 곳이었는데 아들 부부한테는 그냥 공짜로 살게 해줬죠. 나중에 형편되면 조금씩 갚으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신부 쪽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신부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수며 가전제품까지 다 사줬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1,000만 원도 넘게 들었죠. 신부 이름은 김소연이었어요.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였지만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하고 인사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죠. 결혼 초반엔 괜찮았어요. 소연이가 아기를 낳고 나서 육아가 서툴러서 제가 매일 가서 도와줬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밤에 아기 재우기 거의 제가 다 했죠. 소연이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제가 소연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아무거나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전엔 어머니, 제가 불고기 좋아해요.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점점 제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손주 민준이가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을 걸었는데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문자로 바빠서 못 받았어요 라고만 보내왔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소연아, 민준이 예방접종 언제 하니? 같이 가자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 종일 일십이었어요. 저녁 늦게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만 왔고요.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추석이었는데 소연이가 오후 5시가 돼서야 나타났어요. 전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소연이는 죄송해요. 친정에 들렀다 오느라 늦었어요. 하고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차려놓은 음식은 거의 안 먹고요. 소연아, 같이 밥 좀 먹자.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잖아. 괜찮아요. 친정에서 먹고 왔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뒤로는 고개도 안 들고 계속 핸드폰만 봤죠.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준호야, 소연이가 왜 이러니? 요즘 명절 때도 잘 안 오더라. 엄마, 소연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좀 이해해줘. 어려긴. 26인데 뭐가 어려워. 그래도 엄마랑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하대.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손주 민준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소연이가 민준이를 제 집에 맡기고 갔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이러거든요. 출근한다면서 아침 7시 반에 데려다 놓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데려가요. 민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랑 엄마는 친하지 않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아? 엄마가 할머니 전화 받지 말래요. 받으면 귀찮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붙는 것 같았어요. 5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그리고 할머니는 잔소리가 많대요. 그래서 전화 오면 안 받는 거래요.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것뿐이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잔소리를 많이 했나? 계속 생각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밥 먹었어? 민준이 열 안 나?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 이런 말뿐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게 큰일이 생겼어요. 작년 10월쯤이었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박미경 환자분,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세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그때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세요. 설명드릴 게 많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술이라니. 혼자 사는 제가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소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는 부산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거든요. 뚜루루, 뚜루루. 안 받더라고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3번, 4번, 5번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소연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다음 주에 다시 검사 받는데 보호자가 같이 와야 한대. 준호가 출장 중이니까 네가 좀 와줄 수 있을까? 시간 되면 연락 좀 해줘. 문자를 보내고 하루가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여전히 답장이 없더라고요.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안 받았죠. 문자를 한 번 더 보냈어요. 소연아, 엄마 문자 못 받니?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병원 가야 하는데 네가 같이 가줄 수 있어? 그제야 답장이 왔어요. 저녁 11시가 다 되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날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중요한 미팅이라니. 시어머니가 수술할 수도 있다는데 미팅이 더 중요한가요? 그럼 다른 날은 어때?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요. 다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죠.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약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병원에 와야 한대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소연이한테 전화했어요. 검사 결과를 알려주려고요. 역시나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소연아, 검사 결과 나왔어.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약 먹으면서 지내면 된대. 답장이 온 건 그날 밤 10시였어요. 네, 다행이네요. 딱 그것뿐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이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어요. 바쁠 수도 있지.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어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소연이네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거든요. 손주 민준이 좋아하는 과일이랑 반찬 좀 만들어 주려고요. 마트에서 나오는데 아파트 놀이터 옆 벤치에서 소연이가 친구로 보이는 여자랑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소연이 아니야? 오늘 회사 간다고 했는데. 가까이 가려다가 소연이 목소리가 들려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진짜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어. 이번엔 병원 간다고 같이 가자는 거야. 나보고, 헐, 그래서 갔어? 갈 리가 있나? 나 일부러 다 씹었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늦게 답장하고. 야, 그래도 아프신데 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있잖아.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관심 받으려는 거야. 진짜 아프면 아들한테 연락하지. 왜 며느리한테 연락해? 나는 며느리지 딸 아니거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왜 시어머니 병원에 가야 돼? 회사 휴가 내서 아니면 조퇴해서 내 커리어는 생각 안 해. 시어머니 간병은 남편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남편은 뭐래? 남편은 맨날 소연아, 엄마 좀 이해해줘. 엄마가 혼자 사시잖아. 이러지 뭐. 나한테 엄마 챙기라는 거야. 은근슬쩍. 진짜 웃긴 건 시어머니가 우리 집 놔주신 건 좋은데 그거 빌려준 거잖아. 언제든지 내놓으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전화는 절대 안 받을 거야. 문자도 한참 있다가 답장하고. 그러면 알아서 연락 안 하게 될 거 아냐?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몸이 안 좋아지시면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지. 나는 절대 집에서 간병 못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 진짜 똑 부러지긴 하다. 나 원래 이래. 착하게만 살면 손해야. 특히 시댁일은 선 그어야 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제가 관심 받으려고 아픈 척 한다고요. 며느리 인생 생각 안 하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한다고요.
요양병원에 보내야 한다고요. 그동안 혼수 다 해주고, 집도 빌려주고, 손주도 매일 봐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들이 저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해줬나? 아니면 반대로 부족했나?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늙은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서랍장을 열어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광명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서류를요. 찬찬히 살펴봤어요. 네,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박미경. 소유자는 저였죠. 오전 내내 고민했어요. 이러는 게 맞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지만 소연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화 절대 안 받을 거야. 요양병원 알아봐야지.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점심때쯤 마음을 굳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제 명의로 된 집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싶어요.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고 싶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언제 한번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서류 가지고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 이 집은 완전히 어머님 명의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들분이나 며느리분 명의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월세를 요구하실 수 있고 안 내시면 퇴거 요청도 가능하세요. 정말요? 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게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내가 나쁜 게 아니구나. 내가 당당해도 되는구나. 집에 와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내일 저녁에 소연이랑 같이 엄마 집에 좀 와봐. 엄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와서 얘기하자. 소연이한테 꼭 같이 오라고 전해. 알았어, 엄마. 그런데 무슨 일인데?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소연이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준호는 또 뭐라고 할까?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다음 날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와 소연이가 서 있었어요. 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소연이는 짜증난 얼굴이었어요. 입술을 삐죽 내밀고 팔짱을 낀 채였죠. 어서 와.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소연이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이 놓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야근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오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바쁘거든요. 그 말투를 듣는데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앉아. 할 얘기가 있어서. 준호가 눈치를 보면서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꺼냈어요. 소연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봉투를 힐끗 쳐다봤어요. 너희 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광명 아파트, 그게 누구 집인지 알고 있니?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갑자기 왜? 소연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당연히 저희 집이죠. 오빠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이거 한번 봐봐. 등기부등본인데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엄마, 이게. 소연이가 준호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면서 소리쳤어요. 뭐예요? 박미경. 어머니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오빠 이름은 어디 있어요? 없어. 처음부터 네 남편 이름은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산 건 뭐예요? 5년 동안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연습했던 대로요. 빌려준 거지. 너희가 결혼할 때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엄마가 도와준 거야. 기억나니? 나중에 돈 모으면 조금씩 갚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5년 동안 단 한 푼도 갚은 적이 없더라. 소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건 너희가 착각한 거야. 나는 처음부터 빌려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래서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변호사님이 만들어주신 거였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시세보다는 싸게 쳐준 거야. 보증금 5천, 월세 80. 어머니, 저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다른 집을 알아보든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소연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살던 집에서. 말도 안 되는 건 너야, 소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희한테 집도 빌려주고 혼수도 다 해주고 민준이도 매일 봐줬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니? 내 전화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명절 때도 늦게 오고 심지어 내가 아파서 병원 같이 가자고 했을 때도 너 안 왔잖아. 소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놀이터 벤치에서 네 친구랑 한 얘기 나 다 들었어. 소연이 입을 딱 벌렸어요.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어요. 너 네 친구한테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 전화 일부러 다 씹었다고. 병원도 안 갈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관심 받으려고 아픈 척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요양병원에 보낼 거라고. 준호가 깜짝 놀라서 소연이를 쳐다봤어요. 소연아, 그게 정말이야? 소연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랑 하는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농담? 내가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들렸는데. 소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희 쫓아내지 마세요. 평소에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빌었어요. 준호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소연이를 잘못 가르쳤어. 엄마한테 이렇게 불효할 줄은 몰랐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보증금이랑 월세는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너희가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지금 너희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나도 알아. 대출 받아서 마련할 거야? 그럼 이자는 어떻게 갚고? 그래도 엄마, 아니야. 나는 이미 결심했어. 너희가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월세를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 하나야. 소연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민준이는요? 애가 이제 막 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 해.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한테 얼마 정도 시간을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주 민준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2달 줄게. 2달 안에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알아보든지 해. 2달은 너무 짧아요. 내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는데 2달도 못 기다려? 나는 20년 넘게 떡볶이 장사하면서 너희 아빠 빚 갚았어. 2달이면 충분해. 소연이가 계속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연아. 네. 나도 이제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낼게. 어차피 네가 귀찮아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민준이 봐주는 것도 이제 그만할 거야. 어머니, 그럼 민준이는 누가 봐요?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 보내든지 아니면 네가 회사 그만두든지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하는 게 뭐가 너무해? 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내가 손주 봐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나한테 전화도 안 받고 병원도 안 와주고 그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 2달 뒤에 연락할게. 그때까지 결정해. 소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고요. 2 사람이 집을 나간 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당당해도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준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소연이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것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왔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2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준호나 소연이한테 연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도 처음 일주일 지나고는 연락을 안 했고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대신 저는 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친구 순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우리 제주도나 한번 다녀올까요? 어머 미경아, 갑자기 제주도는 웬일이야? 손주 봐주느라 바쁘다며? 이제 안 봐줘요. 나도 내 인생 살기로 했어요. 오호, 뭔가 있었구나. 그래, 좋아. 다음 주에 가자.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왜 나는 좁은 곳에만 갇혀 살았을까 생각했죠. 한라산도 올라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미경아, 너 요즘 표정이 진짜 밝아졌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그랬어요.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와서는 오래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혼자서요. 병원 선생님이 이번에는 보호자 안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혼자 왔어요. 괜찮아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와 소연이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준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소연이는 머리도 제대로 안 감은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희 이사 갔어요. 어제 이사했어요. 제 가슴이 콕 찔렸지만 표정은 굳혔어요. 그래, 어디로 갔는데? 구로구요. 구로동에 있는 빌라예요. 보증금 3천에 월세 65만 원짜리요.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5평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4층이에요. 그래도 너희 힘으로 구한 집이니까 의미 있잖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엄마 없으니까 뼈저리게 느꼈어요. 무슨 뼈저리게? 소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민준이 어린이집 보내는데 아침에 혼자 챙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청소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 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으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뭐니? 5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모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엄마한테 진 빚이니까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 그 돈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 민준이한테 놨어. 엄마, 너희가 이제야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소연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민준이는요? 가끔이라도 봐주실 수 있나요? 어린이집 끝나고 저희 퇴근할 때까지 2~3시간만이라도. 안 돼. 어머니, 제발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할머니는 왜 안 와? 물어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민준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평생 남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걸 저는 손으로 막았어요. 무릎 꿇지 마. 그런다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 너희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지. 엄마,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들도 아니에요? 아들이지.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해. 명절이나 내 생일 때나 한 번씩 보자. 그 정도면 충분해. 소연이가 흐느끼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는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용서는 해줄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는 없어. 한번 금이 간 유리는 붙여도 금이 남잖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 이해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 이해하면 됐어. 이제 가봐. 나도 오후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준비해야 해. 둘이 떠나간 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경차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오후 친구들과 명동에서 만났어요.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어요. 미경아, 요즘 너 완전 달라졌다. 표정도 밝고. 그래요? 제가?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고 걱정 많아 보였는데 요즘은 완전 자유로워 보여.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로 자유로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다음 주에는 강릉으로 여행을 갔어요. 혼자서요. 바다를 보면서 걷고 조용한 카페에서 책도 읽었어요. 아무도
저를 며느리 엄마, 할머니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저 자신, 박미경으로 있을 수 있었죠. 한 달쯤 지나서 준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도 새 어린이집에 적응했어요. 힘들지만 저희끼리 잘 해내고 있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 감사해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크는구나. 늦었지만 답장은 짧게 보냈어요. 잘하고 있구나. 힘들면 연락해.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처럼 밥은 먹었니? 돈은 있니? 도와줄 거 없니?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나서 소연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매일 반성해요.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고 빚 갚고 저희까지 도와주시고 정말 존경해요. 이 문자에도 짧게 답장했어요. 알아줘서 고마워.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너희 집이 작다며. 괜찮아. 나는 친구들이랑 보낼 거야. 엄마, 명절 다음 날 만나자. 그때 가서 민준이 얼굴이나 보고 올게. 알겠어요, 엄마. 추석 당일 저는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어요. 명절 음식 만들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명절 다음 날 준호네 집에 갔어요. 구로동 빌라였어요. 정말 좁더라고요. 계단도 가파르고 벽지도 오래됐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민준이를 안았는데 뭉클했어요. 그래도 표정은 관리했죠. 준호와 소연이가 음식을 준비해 뒀더라고요. 서툴러 보였지만 정성은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제가 불고기 해봤어요. 소연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을 텐데 직접 음식을 만들다니. 그래, 맛있겠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요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소연이도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저도 승진 준비 중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네. 그리고 엄마 광명 아파트 세입자 잘 구하셨어요? 응, 신혼부부가 들어왔어. 조용하고 좋더라. 월세는 잘 받으세요? 당연하지. 그 돈으로 나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 여행 가셨어요? 지난주에 경주 갔다 왔어. 다음 달에는 부산 갈 거야. 혼자 가세요. 친구들이랑 혼자 가기도 하고. 소연이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회사 일하고 집안 일하고 민준이 돌보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꿔요. 그게 엄마가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2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이제 갈게. 민준아, 할머니 갈게. 잘 지내.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응, 또 올게. 준호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어요. 엄마, 조심히 가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가끔만 해. 나도 바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아.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고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화요일에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66살에 수영을 배우다니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물속에서 둥둥 떠 있으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에는 서예 학원에 다녔어요.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박 선생님은 손글씨가 참 곱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혼자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새 집으로 이사 가요. 또 이사가? 네. 이번엔 좀 더 나은 곳이에요. 안양인데 20평짜리요.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이에요. 오, 그래.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제가 승진했어요.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월급도 올랐고요. 소연이도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 받았어요. 둘이 합쳐서 저축했어요.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지만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 잘했네. 축하해. 엄마, 이사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이번엔 방도 하나 더 있어서 엄마 오시면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 언젠가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났어요. 저 녀석들이 정말 크긴 컸구나. 한 달 뒤 정말로 준호네 새 집에 갔어요. 구로 빌라보다 훨씬 나았어요.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고 엘리베이터도 있었죠. 소연이가 직접 만든 점심을 차려뒀더라고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요. 맛은 글쎄요.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어머니, 맛없죠? 제가 아직 요리를 잘 못해서. 아니야, 맛있어. 직접 했다는 게 중요하지. 소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민준이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요. 그래, 잘하고 있네.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1학년이야. 어머, 벌써 초등학생이네. 우리 민준이 다 컸네. 응. 그리고 할머니, 나 한글도 다 배웠어. 할머니한테 편지 쓸 수 있어. 그래? 그럼 할머니한테 편지 한번 써줄래? 좋아. 점심을 먹고 나서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소연이가 준호를 쳐다보더니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전화 안 받고 무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정말 최저 며느리였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왜?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 육아랑 집안일 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요. 손주 매일 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소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요즘 제가 민준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면 밤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침대에 쓰러지듯이 누워서 생각해요.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서 준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소연이 도와가면서 살림하고 민준이 케어하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겠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고 빚 갚고 저희까지 다 챙겨주시고 슈퍼우먼이세요. 진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서요. 너희가 그걸 알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평생 미안할 거예요. 그리고 소연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 100만 원이에요. 저희가 6개월 동안 모았어요. 어머니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요. 한 번에 다 못 갚아도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아니야. 그 돈으로 너희 저축해. 민준이 교육비도 필요하잖아. 어머니, 나는 월세도 받고 있고 돈 걱정 없어.
너희가 잘 사는 게 나한텐 더 큰 효도야. 소연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괜찮아.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네, 뭐든지 할게요. 민준이한테 할머니 욕하지 마. 그리고 민준이가 나중에 커서 시댁이나 처가댁 생기면 너희처럼 행동하지 않게 잘 가르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민준이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매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잘한 걸까? 너무 냉정했던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야.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한 법이에요. 며칠 뒤 정말로 민준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민준이가 그 편지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지금은 1년이 넘게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제 삶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작년에는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도 갔다 왔고요. 올해는 유럽 가볼까 계획 중이에요. 준호네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요. 명절이나 제 생일, 민준이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요. 그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너무 자주 만나면 또 서로 부담되니까요. 소연이는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명절 때 일찍 와서 음식 준비 도와주고 제 전화도 바로 받고 가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먼저 연락도 해요. 물론 저는 잘 지내. 바쁘니까 자주 연락 안 해도 돼. 하고 답하지만요. 지난달에 소연이가 둘째를 임신했대요. 처음에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길래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산후조리원 보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 나는 가끔 민준이나 봐줄게. 소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제 삶의 중심은 저예요. 며느리의 엄마도 아니고 손주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박미경이에요. 어제 수영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손주 안 계세요? 요즘 다들 손주 봐주느라 바쁘던데. 손주 있어요. 근데 애들이 알아서 잘 키우니까 저는 편해요. 어머, 부러워라. 저는 맨날 손주 봐주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힘들면 안 봐주시면 되죠. 선생님, 인생도 소중하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딸로 태어나서 부모 말 잘 듣고 시집가서 시부모 모시고 아이 낳아서 키우고 손주까지 봐주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쓸 거예요. 다음 주에는 친구들이랑 설악산 단풍 보러 가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는 도자기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도 신청했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정말로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가끔 준호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하고 걱정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말해요. 걱정 마. 엄마 아직 팔팔해. 너희나 잘 살아.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손주도 안 봐주고 아들 며느리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놀러만 다니는 이기적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남은 인생마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더 나았어요. 준호와 소연이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가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또 헤어지는 거. 그 정도 거리가 딱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서운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웃음이 났어요. 민준이가 보낸 사진이었거든요. 학교 소풍 갔다 온 사진이요. 사진 밑에 할머니, 오늘 재미있었어요. 할머니도 여행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민준이 사진 고마워. 할머니도 다음 주에 설악산 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정말 파랗더라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박미경의 인생. 저는 달력을 펼쳐서 다음 여행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죠. 이게 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전화도 문자도 절대 받지 않던 며느리에게 똑같이 복수한 엄마의 이야기. 복수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사실은 그냥 제 권리를 되찾은 것뿐이에요.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희생만 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함이 모두를 위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자유롭게, 당당하게, 제 방식대로요.